23년 1회 차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바로바로 입력이 돼야 돼. 머릿속에 입력이 돼서 빠른 시간 내에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흘려보낼 시간이 없어 이제. 자, 1번에 SCM 모델을 실행함으로써 얻는 장점. 이건 기출문제에 똑같이 나오는 문제. 글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나오는 문제고요. 자, 공급망 관리에서 원자재가 고객까지 원활하게 흘러가게 하는 게 SCM 공급망 관리였는데, 여기 4번이 CRM 얘기가 등장하는 거야. 마케팅, 판매,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함으로써 미래 고객 상호작용할 수 있다. 공급망에서 원자재들의 고객까지 이렇게 전달되는 자본이나 정보나 뭐 이런 것이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전혀 뜬금없는 4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ERP 패키지에 이미 개발되어 있는 업무 처리 프로세스 사용자 보고서 등을 구축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핵심은 변경하는 거야. ERP 패키지가 원래 어떤 ERP 개발하는 회사들에서 기성품을 만들어 놨어. 이게 표준 프로세서다 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저희 제품 이런 건데요. 쓰실래요? 라고 하는 거지. 그것을 그 회사에 맞게 뜯어 고쳐주는 작업까지 그 회사에서 해줘. 예를 들어 더존에서 해준다는 얘기야. 그렇게 변경하는 것, 그 회사에 맞게 변경하는 것을 수리,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얘기해. 커스터마이징. 용어 단어야 그냥 똑같아.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옷가게에서 옷 사서 그 다음에 허리나 뭐 치마 길이 이런 거 바꾸잖아. 그게 커스터마이징 하는 거야, 이게. 자기한테 맞추는 게. 3번 가겠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베스트 프랙티스 도입을 목적으로 ERP 패키지를 도입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생산의 도입 방법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걸 고르라는 문제인데, 여기선 ERP를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면 돼. 프로그램이야.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일 뿐이고, 그 프로그램이 우리 회사에 맞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 안에 들어갈 업무 처리 순서, 메뉴 뭐 이런 것들을 정해야지. 정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기업체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 업무 순서를 정말 개선하는. 그전 업무는 구닥다리고 업무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고, 그것을 개선하는 것을 이거라고 얘기해. BPR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업무의 재배열, 리엔지니어링 R자도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제고요. 그래서 요것과 요것을 순서. 어떻게 보면 이건 이론이고 이건 실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실기 프로그램.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도 이론 없이 바로 실무 프로그램 하라고 분계하는 거 공부하는 거 없이 회계 프로그램 가지고 분계 입력하래. 말이 돼, 안 돼? 안 되거든. 분계는 이론이야. 이론 공부를 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사변 대변에 어떻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변 대변 어떻게 입력하는지 아는 것처럼 정상적으로는 1순위가 BPR이야. 그 다음에 2순위가 ERP로 가는 게 정상적인 순서고, 자, 이게 안 된다면 동시에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이야. 세 번째 방법은 ERP를 따라서 회사 업무를 바꾸는 거야. BPR을 해야 되겠지. BPR을 하는 거 없이 BPR을 ERP 따라서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ERP가 이게 표준화된 업무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다. 아주 좋은 프로세서가 이미 들어가 있어서 표준화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할 수도 있을 거란 얘기야. 요 세 가지 외에는 답으로 나오는 거. 이건 정상적으로 잘하는 거. 그나마 잘하는 거고. 그 외에는 ERP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BPR을 하는 거. 이거하고는 달라. ERP에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업무 프로세서를 그대로 자기 회사에 집어넣는 그런 거하고, ERP를 이미 구축했어.
그런 다음에 그 뒤에 BPR 하는 거랑 다른 거지. 이것은 안 된다는 거지, 4번이. 그래서 순서상으로, 이런, 1번, 2번, 3번을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 보기 1번에 적절하지 않는 걸 고르는 거야. BPR과 ERP 시스템을 병행하는 거. 그걸 같이 한다는 거지. 2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같이 하는 거. 2번 ERP 패키지에 맞춰서 BPR을 추진하는 거. 3번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 기존 업무 처리에 따라 ERP 패키지를 수정해버린대. 기존 업무 프로세서는 후진 거야. 그래서 ERP 도입하는 거거든. 근데 기존 업무 프로세서를 그대로 이 비싼 좋게 만들어져 있는 ERP를 고쳐버린다는 얘기지. 나쁜 것을 좋은 것에 집어넣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답이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ERP를 실시한 후에 이에 맞춰서 BPR을 실시한 후에 ERP 시스템 구축하는 4번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3번이 일단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ER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나쁜 말 고르시면 돼. 신속한 의사결정 참 좋은 말이죠. 신속한 의사결정. 2번 통합된 시스템 참 좋은 말이야. ERP가 제일 좋아하는 통합된 시스템. 3번 모든 사용자들은 사용 권한 없이도 권한 없이 기여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권한 없이 들어가는 해킹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 업무에 권한 배정을 하지 않고 누구나 사장님이 쓸 수 있는 업무를 메뉴를 들어가 본다. 정보 시스템 관리자가 들어갈 수 있는 메뉴 들어간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것은 권한 없이 권한은 정확히 배분하는 거고 그 권한을 따라서 업무를 봐야 되는 것이 맞죠.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공급망 관리, 고액 지원 등의 확장 기능을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EERP다. 확장된 EERP 추가 기능이 추가가 됐으니까 좋은 거지. 뭔가 새로운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거 다 뜯어고치고 이거 폐기하고요. 새로 사셔야 됩니다.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 자, 5번 가겠습니다. 계산 문제가 등장했죠. 8월부터 11월 사이에 수요를 이용해서 과거의 수요 자료를 이용해서 12월에 우리 이번 달에 미래의 수요를 예측해보는 것에는 단순 이동평균법과 가중 이동평균법이 있었죠. 자, 지금 요 밑에 있는 숫자는 가중치라고 하는 게 들어가서 가중 이동평균법이 되겠고요. 가중 이동평균법은 기본적으로 최근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는 건데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지금 이 문제 요구하는 건 12월 달의 수요 예측치 얼마큼 12월 달에 팔릴 것인가 라고 예측해봐라 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 최근 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고 멀리 갈수록 가중치를 적게 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 문제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거꾸로 했어. 그걸 여러분이 논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달마다 가중치가 달라. 그러면 가중 이동평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 이동평균법이다. 그러면 단순 이동평균법은 과거 자료의 가중치가 모두 같은 거야. 여기가 0.25, 0.25, 0.25, 0.25 이렇게 같죠. 근데 그런 문제에서는 가중치 숫자를 아예 안 줘. 그럴 때는 그냥 쓴 데이터가 4개면 나누기 4. 쓴 데이터가 3개면 나누기 3. 이렇게 하면 돼. 가중치가 똑같으니까. 자, 여기서는 가중이동평균법으로 가중치가 옆으로 04, 03, 02 이렇게 줬으니까 04, 03, 02, 01 이렇게 준 건 그냥 여기 데이터에다가 가중치를 주라니까 곱하면 돼요. 곱한 다음에 뭐 할까요? 더하면 돼. 더하면 돼. 곱하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더하면 돼요. 표에서 요걸 그대로 머릿속에 스캔해도
그러면 답이 12월 예측치가 52 나온다. 52. 계산하니까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 가겠습니다. 교차 비율, 꽤 된 얘기지만 계속 반복해서 교차 비율이 참 빈도수가 낮게 어려워서 낮게 나왔던 건데, 계속 많이 나와. 교차 비율을 이용하여 목표 판매액을 할당한다. 내가 얼마큼 판매할 것인가 목표 매출액을 정했으면, 그럼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판매 한당을 한다는 얘기지. 상품별로, 서비스별로, 상품이나 서비스 같은 말이야. 상품이나 서비스별로 판매 할당할 때 쓰는 게 바로 요 교차 비율을 이용하는 거였고요. 우리 회사에 A 상품, B 상품, C 상품 등등등이 있는데 내가 목표액을 30억을 정했어. 그러면 30억에 대해서 이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각각 너는 몇 억, 너는 몇 억, 너는 몇 억. 목표를 정할 때 이 30억에 대해서 할당을 한단 말이야. A 제품을 20억 판매해야겠다. 이건 5억만 판매해야겠다. 이렇게 목표가 있어야지 실천을 할 수 있을 거란 얘기지. 그런 것을 정할 때 교차 비율을 이용하는 거고요. 자, 교차 비율을 이용할 때 우리 모든 문제가 다 매출액은 뻥이야. 나를 속이려고 하는 거. 매출액 데이터를 지워버려. X. 선생님도 밑에 X. 그 다음에 한계 이익 갖고 평균 재고액을 나눕니다. 한계 이익하고 한계 이익을 평균 재고액으로 나누면 각각의 A 제품은 몇, B 제품은 몇, C 제품은 몇, D 제품은 몇이 나와. 이게 바로 교차 비율이야. 한계 이익을 평균 재고액으로 나눠준다. 그런 교차 비율 전체 공식을 다 외워주면 그렇게 풀을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그건 따로 문제 나왔을 때 공부하고, 아니면 어려워 그럼 버리든가, 똑같은 계산 문제가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그 요령도 필요하겠지. 매출액 지우고 한계이익을 평균 재고액으로 나눠주면, 1번 같은 경우는 A 제품은 그래서 A, B, C, D가 나오면 A는 2.5가 나오고, 교차 비율입니다. 이게 0.5, 0.6, 1.25가 교차 비율로 나왔습니다. 이건 교차 비율은 교차가 뭐지? 크로스 되는 거지. 이 물건이 얼만큼 빨리 판매되고 새로운 물건이 창고에서 나오느냐. 이 교차 비율이 그럼 많이 판매된다는 것은 교차가 더 많이 된다는 얘기고, 교차 비율 높을수록 좋은 제품일까? 낮을수록 좋은 제품일까? 많이 순환되는 게 좋은 거예요. 더 많이 팔렸다는 거니까 손님이 더 많이 가져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채웠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교차가 된 거다. 이 자리에 주인이 바뀌었다. 창고에 있던 것이 오고 원래 있던 놈은 손님이 가져갔다. 많이 교차할수록 좋다. A, B, C 중에 교차 비율이 제일 높은 게 뭐다? A가. A한테 더 많이 무엇을 해야 된다? 할당을 해야 된다. 내 목표액 30억 중에 더 많은 목표액을 할당을 하는 게 당연하게, 많이 팔리는 놈한테 목표액을 할당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그런 원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판매 목표액 할당이 가장 높은 제품은 아니구나. 놀랬네. 선생님이 답을 4번에 표시해놨어.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A가 가장 목표액을 많이 할당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나 또 문제를 안 넘겼어. 자, 7번 가겠습니다. 7번도 이거 문제 풀었던 문제였구나. 나만 풀었나? 가격 탄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고르래. 자, 가격 탄력성이란 거의 3번 가겠습니다. 3번. 이게 가격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수요량이 몇 % 변화하는지를
절대치로 나타내는 크기. 가격이 100원에서 가격이 100원 했을 때 사람들이 100개를 사갔었어. 이런 제품이 있어. 자, 가격이 1% 올랐습니다. 1% 올랐어. 그럼 101원이 됐다는 얘기지? 예. 101원이 됐어.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떨어져요. 떨어지겠지? 떨어져. 그러면 그게 한 개 떨어졌어. 한 개에서 한 개 떨어졌어. 한 개, 아니, 1% 올랐는데 1% 떨어졌어. 그러면 이 가격 탄력성이 1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1. 가격 탄력성이 1이라는 얘기야. 예. 자, 그런데 1% 떨어졌는데, 1% 가격이 올랐는데, 수요가 98개로 떨어졌어. 그러면 이 가격에 수요자들이 민감한 거야. 이런 1% 올랐네? 안 살래. 이런 거지. 가격 오른 거에 대비해서 수요를 확 떨어뜨리는. 근데 이게 70개로 보여, 70개로. 네. 엄청난 거지. 민감한. 이런 것들은 사치품들 굳이 지금 안 사도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은 가격에 민감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3번이 개념이고요. 4번 가볼게요. 4번.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품의 경우는 1% 가격이 올랐을 때 1%보다 더 떨어졌다는 얘기지. 그것은 탄력적이라고 얘기하고 1%보다 작게 떨어진 것은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한대.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져도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조금밖에 안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100개에서 99가 아니라 99.87. 뭐 이렇게 수요가 얼마 안 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을 비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꼭 써야 되는 것은 가격이 올라도 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요가 조금 절약은 하겠지만 그렇게 수요를 급격하게 떨어뜨리지는 않는다는 거지. 생활 필수품들이 비탄력적이고요. 사치품이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답이 동그라미 1번 가볼게. 일반적으로 생필품의 가격 탄력성은 사치품보다 작다. 맞아요. 맞는 얘기야. 생필품은 변화가 적어. 가격이 민감하지 않다는 얘기지. 사치품은 그냥 수요를 급격하게 줄이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가격 탄력성이 큰 상품은 가격이 상승했을 때 수요가 크게 하락하죠. 수요가 크게 하락하죠. 가격이 상승하면 크게 하락하는 건 다 일반적인 얘기고요. 그게 크게 하락하느냐, 작게 하락하느냐에 따라 탄력성이 달라지게 되는 것 뿐입니다. 자, 8번 가겠습니다. 자, 외상매출금 회수에 대한 회수율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적용하여 구하고자 한다. 5월의 외상매출금 회수율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월의 회수액을 구하려면 오른쪽 공식을 외우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전에 그 앞에 옛날에 풀었을 때 전전월이라고 해서 틀렸다고 고치라고 했던 그 공식, 그 같은 문제야. 이것도 최소한 선생님 기호는 2번, 이게 2번째야. 아니면 최소한 2번째. 빈도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게 외워야 돼. 별 수 없어. 자, 당월 회수액. 당월 회수액을 전월 말 외상매출금 잔액 더하기 당월 매출액으로 나눠줍니다. 외상매출금 회수율을 구하는 공식이네요. 자, 당월 매출액이 1,000만원. 그 다음에 1,000만원.
천만, 1억이야, 1억이네. 만 원짜리 빼고 그냥 쓸게. 천이라고, 만이라고 쓸게. 1억이네. 자, 5월 외상 매출금, 전월 말 외상 매출금 잔액이야. 그러면 이걸 5월 거 써야 돼? 4월 거 써야 돼? 4월. 4월 거. 이것만 안 놓치면 돼. 4월 말 잔액이 2천. 단위가 다 만 원이니까 만 원짜리 잘라도 돼. 플러스 당월 매출액, 5월 거 매출액을 보시면 됩니다. 만. 이렇게. 그냥 들어가면 되죠. 만을 12,000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야, 이게 많이 아니잖아. 아무도 아니게. 3,000이잖아. 아, 뭐야. 근데 공부 안 하고 있지, 지금. 나만 공부하지. 아니에요. 여기 아무도 얘기 안 해줘. 일부러 틀려야 되겠어, 이것들. 3,000을 12,000원으로 나눠주면 25%, 0.25, 25%가 외상 매출금 회수율이 되겠습니다. 5월 달에 외상 매출을 하고 나면 그중에 25%는 회수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수요 예측 방법. 우리 수요 예측 방법이 아까 가중 이동 평균법 하나 했었지. 예? 그것도 수요 예측 방법 중에 하나고요. 자, 보기에서 얘기하는 수요 예측 방법이 뭐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패턴이 생긴다. 패턴이 시계열 분석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과거 수요 패턴이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하는 가정으로 과거의 자료를 시간 순서로 쪼개서 이런 식으로 과거에 변화되었구나 라고 분석하는, 그러니까 미래도 이런 식으로 변화되겠네 라고 하는, 걔가 성적이 1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 1학년 2학기 때 이렇게 올랐구나, 2학년 1학기 때 이렇게 올랐네. 그런데 올라가는 성적 그 차가 좀 줄어들고 있네. 그러면 이번 2학년 2학기 때는 어느 정도 올랄까라고 분석하는, 과거 이렇게 패턴을 가지고 아니면 떨어지고 있네, 그럼 얼마큼 떨어질 것인가를 가지고 분석하는 게 시계열 분석법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0번 가겠습니다. 가격 결정 문제입니다.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에서 외부적, 내부적 구분하는 거 했었죠. 자, 외부적 요인만 외우면, 그때도 계속 외부적 요인을 문제가 많이 나왔었어. 외부적 요인만 외우면 내부적 요인은 나머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했고요. 자, 외부적 요인의 1번, 2번이 외부적 요인, 1번, 2번은 외부적 요인 중에 고객 수요에 속하는 거고요. 고객 수요, 외부의 고객들이 가격 탄력성에 있는 그런 가격 탄력성에 따라서 고객 수요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제품 이미지에 따라서, 제품 이미지 누가 가지고 있어? 고객들이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3번 대체품 가격은 경쟁업체가 대체품이니까 경쟁업체도 외부적 요인이 되겠고요. 손익분기점은 우리 회사의 손익분기점이죠. 우리 회사 제품에. 그래서 그것은 비용의 비용에 내부적 요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외부적 요인에 기억나는 사람, 외부적 요인에 속하는, 가격 결정할 때 외부적 요인 뭐 세금, 법이나 규제, 그 다음에 통채널, 이런 것도, 외부 통채널, 뭐 택배 생각하시면, 꼭 그런 건 아닌데, 택배 생각하시면 되겠죠. 외부에 있잖아. 원활하게 될 수 있는 거면 가격을 싸게 할 수 있고요. 11번 가겠습니다. 11번에 공급망 관리 정보 시스템에서 처리한 공급망 정보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을 골라. 이게 문제를 풀어오면 특징이라고 해서 이론 참고서에도 나오는
나오는데 특징으로 생각해서는 문제 풀기 어려워. 이건 필요성, 뭐 이렇게 필요성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읽어봐야지 그나마 답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뭐 특징이나 필요성이나 자, 궁금한 정보의 필요성 그러면 좋은 말 써 있으면 되겠죠. 좋은 말. 자, 1번 정보량이 많고 업무 내용이 다양하여 획일적 처리가 곤란하다. 그렇지. 이래서 필요성이라고. 자, 특징이라고 하면 좋은 말 써 있어야 되는데, 필요성이라고 문제를 봐야지, 공급망 정보가 이렇게 나빠서, 이래서 공급망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이게 문제가 이해가 돼. 공급망 정보 시스템을 돈 들여서 왜 도입을 해야 되느냐? 현재 공급망이 이런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게 1번, 2번, 3번이 안 좋은 말들이야. 필요성으로 그래서 이런 나쁜 점 때문에 필요해서 공급망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망이 많고 업무 내용이 다양하고 획일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업체가 엄청나게 많잖아. 우리 거래처 하는데도 2번 정보의 발생 장소, 처리 장소, 전달 장소가 광역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때 옆 짝꿍, 앞뒤 짝꿍 얘기가 아니라 뭐 다른 항전도 가야 되고 저 다른 교무실도 가야지 수집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수동으로 어렵다. 필요한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지역, 시간 등에 따라 수요 변화가 현저하여 지역이나 시간, 뭐 시간도 아침 시간, 뭐 낮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름, 겨울 이럴 수도 있고 이거에 따라서 수요 변화가 내가 취급한 제품이라고 한다. 제품이 뭐 아이스크림이랄지 뭐 우산이랄지 이러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잖아. 현저함으로 유연한 대응 시스템이 필요한 거지. 사람이 단순히 머리로 생각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필요성이라고 생각해서 맞는 얘기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비구조적 데이터로 구성되어 공급망을 운영하는 그 정보들이 비구조적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어서 데이터의 저장, 분석, 시각화, 보고서 작성이 용이하다. 공급망 정보는 전부 다 숫자 이렇게 되어 있어. 그것을 가지고 몇 개가 언제 어디로 전달되고 뭐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이건 구조적 데이터라고 얘기해. 구조적 데이터. 비구조적 데이터는 단순히 그 업무 처리할 때 메일로 보내는 거, 참고 문서, 아니면 SNS 뭐 이런 걸 비구조적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비구조적 데이터는 보고서나 시각화 이런 게 불가능하지 않지만 구조적 데이터에 비해서 어려워. 보고서 만드는 게. 구조화 데이터면 여러분이 그냥 엑셀 파일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야. 이걸 가지고 보고서 만드는 건 되게 쉽지. 그런데 비구조적 데이터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내가 가공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걸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고서 만드는 게 어렵다. 그래서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어서 틀렸습니다. 12번 갈게요. 채찍 효과 원인, 채찍 효과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이렇게 채찍에서 수요자가 조금 수요를 늘리는데 그 수요를 실제로 공급하는 공급자까지 중간중간에 거치면서 그 사람이 3개 수요를 늘렸는데 공급자까지 전달하면서 소비자가 엄청나게 많이 좋아하더래. 그래서 엄청 많이 팔릴 거야. 공장 사장님 많이 만드세요. 라고 하는 게 채찍 효과라고 했지. 이렇게 수요는 조금 늘어났는데 뒤로 갈수록 공급자가 가면서 엄청나게 채찍 효과로서 많이 그 수요를 늘리는 게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채찍 효과라고 하고요. 이렇게 채찍 효과가 발생한 요인 다 나쁜 것들이 이런 일이 발생을 시킵니다. 과도한 발주량 당연히 안 좋은 거잖아.
적정선보다 많은 발주량 때문에 뒤에 공급업체가 물건이 잘 팔리나 보다라고 오판할 수 있다는 거고요. 2번, 리드타임을 단축시키면 채축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문하고 물건이 도착하는 시간을 짧게 해버리면 금방 물건이 온다 그러면 그 정보에 민감하지 않아도 돼. 그러니까 물건을 미리 쌓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주문하면 바로 오는데 리드타임은 그런 거잖아. 그래도 필요할 때마다 주문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미리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리드타임 단축은 채축 효과를 없애주는 그런 방안이 되는 거고요. 원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불안정한 가격 구조와 수요 예측의 잦은 변경, 이런 것들이 채축 효과 같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안 좋은 것들이 채축 효과의 원인이야. 비정상적인 것들. 13번 가겠습니다. 재고관리 관련 비용, 재고 관리를 하는데 주문 비용이 우리 가장 많이 공부했었던 거야. 주문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게 안 나오나? 여기 안 나오니까 하지 말자. 자, 재고 관련 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고르랍니다. 3번이 답이고요. 1번부터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고쳐볼게. 자, 1번, 재고 부족 비용은 생산 공정의 변경, 기계 공구의 교체 등으로 인한 비용이다. 생산 공정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계 공구를 교체, 기존 기계에서 부품을 빼고 어떤 것을 반드시 포크레인 찍는데 앞에 삽으로 하거나 아니면 송곳 같은 거로 바꾸거나 이런 거잖아. 이런 것도 다 교체하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다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 비용들은 재고 부족 비용이 아니라 생산 준비 비용이라고 얘기해. 생산 준비 비용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럴싸하지.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동그라미 2번. 주문 비용은 1회 주문량을 크게 할수록 재고 한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죠. 주문 비용이 1억인데 1억이야. 그러면 그것을 주문한 양을 늘릴수록 한 단위당 주문 비용은 감소할 수밖에 없지. 10개 있을 때는 1,000만 원이지만 이게 주문량을 늘려 100개였으면 100만 원이 되는 거잖아. 한 개당. 그래서 한 단위당 비용이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3번이 맞대요. 생산 준비 비용은 생산할 때 아까 말한 그 동그라미 1번이 생산 준비 비용이었죠. 생산 수량과 관계없이 생산 준비 과정에서 일정하게 발생합니다. 기계를 교체하는 건 그것을 그 기계에서 100개를 만들든 3만 개를 만들든 교체하는 비용들은 원래 정해져 있는 기계 부품 넣는 거니까 고정 비용이 맞습니다. 4번은 재고 유지 비용이 아니라 재고 부족 비용이랍니다. 납기, 지연, 판매 기회 상실, 재고가 부족해서 오신 고객님한테 팔지 못하는 경우 그것을 재고 부족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손님이 다시 자기 물건을 못 사고 그냥 가버리게 되면 거래처 신용 하락, 잠재적 고객 상실 이런 것들이 줄줄이 이어질 수밖에. 그 손님 다시 이제 우리 가게에 안 와. 다른 가게 먼저 알아보고 짱 없으면 마지막에 올까 말까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14번 가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기록을 위해 계속기록법을 적용하고자 한데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랍니다. 이건 안 나왔던 문제 같기도 하고. 자, 단기 매출량은 장부상의 매출량이고요. 자, 계속기록법에서 기말 재고액은 계속기록법은 물건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계속 기록을 장부상으로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은 게 기말 재고액이 되는 거예요. 장부상으로. 그래서 창고에 가서 몇 개 있는지를 조사하지
않고 장부상으로 들어오고 사오고 나간 걸 들어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몇 개 남았겠다 라고 확정하는 게 계속 기록법이었죠. 그래서 기말 재고액은 원래 기초에 있었던 거 1월 1일 날 기초에 있었던 매입액이 있었겠지. 창고에 남아있었던 기초 상품 재고액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기초 재고액은 기초 매입액이라고 했어. 기초 재고액 잘 써있네 책에. 기초 재고액은 기초 상품 재고액을 얘기한 거고요. 계속 기록합니다. 플러스 하는 것은 단기 매입액. 사온 것은 여기가 10개, 여기가 뭐 12개 사왔어, 또 사왔어, 20개, 또 사왔어, 8개 사왔습니다. 그럼 이건 다 플러스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팔린 숫자, 단순히 매출이 이루어졌어. 매출이 이루어졌으면 이게 20개 팔렸고요. 10개 팔렸어. 이게 단기 매출액이 되는 거죠. 단기 매출 원가. 거의 계산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단기 매출 원가. 여기를 숫자로 다 표현을 하게 되면 매출한 수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개에다가 이거 더하면 몇 개냐? 30, 40개지. 10 플러스 40, 50개에서 30개 팔려서 창고에는 20개 있다 라고 결론을 내버리는 게 계속 기록법으로 기말상품 재고액을 정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실제로는 창고에 가면 20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왜냐면 여기에서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스스로 뭐 없어지기도 하고 자연 감소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 숫자랑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 바로 계속 기록법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기말 재고액은 단기 매입액을 이렇게 계속 더합니다. 장부상으로 사온 걸.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15번 가겠습니다. 창고 배치 기본 원리, 그냥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창고에 어떻게 물건을 쌓아놔야지 빼기도 쉽고 물건이 잘 순환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창고 배치 기본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통로, 점유율, 복도에 물건을 쌓아놓은 게 점유율을 얘기하는 거야. 통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게 좋아, 나쁘지. 점유율은 낮춰야 되는 거야. 통로 점유율은. 그래야지 톡톡 다르겠지. 자재 취급 횟수. 많이 물건을 옮겨야지 내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뜻이야. 자재 취급 횟수는 여러 물건들을 이동시키고 뭘 해야지 내가 그 물건을 가져올 수 있다. 여러 물건을 거쳐야지 원하는 물건을 찾을 수 있다. 이게 자재 취급 횟수인데 자재 취급 횟수는 적어야 되겠지. 몇 개 안 만지고도 바로 물건을 찾을 수 있게 최대화도 안 됩니다. 높낮이 차이도 적재한 높낮이도 이율적으로 거의 유사하게 해야지 좋죠. 그래서 높낮이 차이가 최소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쌓아놓은 높이가 옆에 물건들과 차이가 없는 게 좋다는 얘기야. 흐름 방향의 직진성. S자 코스나 기역자로 꺾이는 것보다는 일자로 쭉 가는 게 훨씬 더 속도나 그다음에 안전성에서 유리합니다. 그래서 흐름 방향의 직진성에 중점을 두는 건 맞습니다. 다음에 16번 가겠어요. 거기는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창고에 보관 중인 재고를 거래처로부터 수주한 주문받은 주문 정보를 바탕으로 주문대로 꺼내어 출하하는 거. 꺼내요. 그걸 피킹이라고 해요. 꺼내요. 콕 집어서 가져온다. 창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그걸 정리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주문 받았어. 그러면 창고 담당자가 주문서가 이렇게 보면
이 물건? 뭐 이렇게 하면, 저기, 그래서 지게차가 가서 이렇게 가져오거나, 요즘 로봇이 가져온다고 한 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가져오는 거, 찾아오는 거. 내가 창고에서 꺼낼 물건을 찾아서 꺼내오는 걸 피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더는 앞에 주문한 거에 대한 피킹, 꺼내는 거. 오더 피킹으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기의 내용을 현금 할인 조건 여러 가지 공부했었죠. 자, 보기는 가격 할인 방식 중 거래일이 11월 15일인데 실제로 거래한 날이 11월 15일이야. 이 거래일 현금 할인은 왜 하지? 머릿속에 그것부터 있어야 돼. 현금 할인. 빠르게 이렇게 할인. 빨리 현금으로 내가 회수를 해서 내가 현금을 확보하는 게 좋으니까 빨리 현금으로 확보하자는 것이야. 그래서 현금을 빨리 주시는 그 거래처 분한테 일정한 혜택을 줘서 빨리 나한테 현금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그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를 배우자는 거고요. 11월 5일이, 실제 거래일은 11월 5일인데, 거래일자를 11월 15일로 거래일을 수정시켜 주는 거야. 그 사람, 당신 11월 5일 날 거래했는데, 내가 실제로는, 아니죠. 서류상으로 11월 15일 날 거래한 것으로 해줄게. 그래서 계약서에 그렇게 기입을 해주는 거야. 늦추고 11월 30일까지 현금 지불하면 10%의 할인을 해준다라고 하는 조건. 이게 현재 실제 거래일보다 미래 날짜야. 미래 날짜라고 해서 그건 선자가 들어갑니다. 미래 날짜면 선. 그 다음에 이 일자로부터 미래의 거래일을 늦춰주는 것을 선일부 현금 할인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선일부를 요게 미래 날짜라고 그래서 어드밴스라고 여기 어드밴스라고는 다 똑같이 돼 있어. 감사한 일이지. 이건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드밴스라고. 자, 그런데 이제 앞에 숫자가 다르는 거지. 자, 앞에 숫자가 슬러시가 들어가고 이 앞에 들어가는 게 뭐다? 이건 공부했던 거야. 앞에 들어가는 숫자가 퍼센트다. 이건 기억을 해야 돼. 퍼센트야. 여기 나와 있는 게 10이야. 10%밖에 없잖아. 10% 할인해 주고요. 그 다음 날짜가 이 날짜로부터 요 날짜가 15일이에요. 15일. 그래서 15일을 실제 거래일로부터 더 늦춰서 요 날짜로부터 요 날짜까지 15일 이내에 갚기만 하면 10%를 할인해 주겠다. 어드밴스가 붙어서 이 날짜보다 요 날짜로 미래로 거래일자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미래 날짜로 정해진 건 그 사람하고 나랑 약속을 한 거야. 그 사람도 거래 날짜가 서류상으로 11월 15일인 건 알고 11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15일이니까 11월 5일부터 15일이 아니야. 11월 15일부터 30일. 그러니까 현금 할인 받을 수 있는 날짜가 굉장히 길어진 거지. 실제보다 열흘이 더 추가된 거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넉넉하게 줬으니까 빨리 돈 갚어. 그런 뜻이야. 앞에가 퍼센트, 뒤에는 날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또 20페이지 안 됐어요. 다음에 18번 할게요. 생산기업의 원가 자료이다. 제조 원가. 이것도 엄청나. 3번, 4번 나온 것 같아. 제조 원가. 제조 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를 더하는 거. 여기다가 플러스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하면 뭐다? 뭘까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하면 뭐야? 제조원가에다가 제조원가는 직접비와 간접비거든. 거기다 판매비와 관리비를 더하면 제조 판매원가라고 얘기하고요. 여기다가 판매 이익을 더하면 판매 가격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까지 원가, 그다음에 가격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제조원가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아이고, 이거 거꾸로 가 이런 싸가지 않고. 거꾸로 거라네. 판매 원가를 줬고요. 판매 원가가 500원이래요. 500원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판매비 관리비가 이게 200원이래. 200원인데. 그러면 이건 얼마냐? 이게 제조원가에 200원을 더해서 500원 나왔으니까 이건 300원이겠지. 이게 300원이니까 이게 300원이고. 아, 내가 초등학생 산수 가르치는 것 같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거 19번 가겠습니다. 공급자, 나한테 물건을 대줄 그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불특정 끝났습니다. 일반 경쟁. 불특정, 일반 경쟁. 이해 안 되시면 오른쪽 설명을 봐야지. 아이고, 그냥 볼까? 지명 경쟁에서 키워드는 뭐냐? 오른쪽 설명 볼게요. 지명 경쟁에서 키워드는 특정한 경쟁 참여자를 지명하는 거야. 지명. 네, 수의계약은 딱 한 사람만 특정 기업을 공급자로 특정 기업 하나를 특정 기업으로 공급자로 선정하는 게 수의계약이고요. 일반 경쟁은 불특정 다수. 제한 경쟁은 자격을 제한하지만 자격을 갖춘 모든 대상자를 다 입찰자로 참여시키는 것들이 제한 경쟁이 되겠습니다. 지명 경쟁은 조금 참여자가 소수야. 수의 계약은 입찰하는 사람이 몇 사람일까요? 수의 계약은 우리 회사에 입찰에 들어올 계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수의 계약 한 사람이야. 거래처 하나야. 네. 지명 경쟁은 소수야. 소수. 제한 경쟁. 좀 많아. 좀 이것보다 더 많아. 그 다음에 엄청 많은 게 일반 경쟁. 일반 경쟁은 엄청 불특정 다수니까 누가 몇 명 올지 몰라. 일반 경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만 똑같은 문구 나오니까 키워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번 가겠습니다. 구매 방법. 내가 물건을 사는데 방금 전에는 업체 선정하는 방법이었고요. 지금 어떻게 사느냐? 투기 구매 아니구나. 1번은 계절 품목 등 일시적인 수요 품목에 적합한 건 수시 구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구매하는 걸 수시 구매. 계절 품목을 몽땅 대량으로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동그라미 2번 예측구매가 답이 되고 예측구매 맞습니다. 예측구매는 생산 시기가 일정하거나 상비 저장 일반적으로 상비 저장 품목이라고 한다면 상비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저장 품목 상비 저장 품목에 적합한 건 예측구매 그것도 시장구매라고도 하고요.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시장 상황이 유리할 때 오로도 설명해봐. 이 문구도 나와. 예측구매 시장구매에서는 미래 수요를 예측하여 시장 구매가 유리할 때 일정한 양을 미리 구매하여 재고를 보유한다. 이렇게. 근데 미리 구매한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투기 구매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꽂히는 사람이 있어. 아니야. 미리 적당량을 구매한다는 뜻이야.
그 다음에 보기 3번 일괄 구매는 한꺼번에 구매한다. 무엇을? 여러 품목을 어디서? 한 업체에서. 그걸 일괄 구매라고 합니다. 이 짜잘짜잘한 것들을 그 소량으로 가격 낮고 이런 것들을 한 업체 정해서 거기서 한꺼번에 이걸 그 짜잘짜잘한 건데 그걸 뭐 업체 따로따로 선정해서 너는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어렵고 복잡해. 그러니까 네가 다 사와 이런 거 이렇게 정하는 걸 일괄 구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보기 3번은 틀린 거지. 보기 3번은 투기 구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투기 구매 잘못 구매했다가는 쫄딱 망하죠. 투기 구매, 투기는 다 망합니다. 4번 수시 구매는 다품종의 품목에 대한 4번이 일괄 구매에 대한 얘기고요. 다품종의 품목에 대해서 한꺼번에 구매하는 게 적합한 건 일괄 구매가 되겠습니다.